두 번째 학술대는 아주 의미 있는 그런 주제입니다. 글자 전쟁 또는 문자 전쟁이라고 이름을 붙였는데요. 과연 글자 전쟁이 소리 없는 그런 전쟁이라고 알려져 있죠. 그런지,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그런 글자 전쟁의 후유증, 폐해, 우리가 독립을 하고도 정신적으로 여전히 식민지 상태에 놓여 있다면 글자 전쟁이 지속된다고 볼 수 있고요. 그럼 결국 우리는 그러한 전쟁의 차원에서 글자 문제, 문자 문제 또는 이제 언어 정책을 이해할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이제 오늘은 핵심적으로 문자, 글자의 측면에서 한번 살펴보는 국가 간 또는 문자 간의 전쟁 상태를 한번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오늘 이번 세션의 주관자이신 이상빈 선생님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지금 어제에 이어서 이제 두 번째 세션이죠. 그 다음에 또 큰 관점에서는 지금 어제의 연장선상에서 이제 세션 1의 두 번째라고도 얘기할 수 있는데, 오늘 오전에 큰 주제는 고현상 선생님께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문자 전쟁입니다. 근데 지금 문자 전쟁이라고 하지만은 사실 조금 보편적인 의미에서 이제 언어 전쟁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또 문화 전쟁이라고도 이렇게 크게 얘기할 수 있을 정도로 지금 조금 큰 주제인데, 아마 두 선생님이 또 아주 흥미로운 발표를 해주실 줄 알고, 우선에 그냥 간략하게 오늘 행사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제가 제일 먼저 이제 유럽의 문화 및 이제 언어 정책 혹은 문자에 관한 얘기를 나누고, 두 번째로 지금 국회 입법조사에 계시는 유희정 선생님께서 소련의 어떤 혹은 러시아의 언어 현실에 대해서 얘기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윤옥 선생님께서 식민지를 겪은 한국 입장에서 언어 문제가 어느 정도로 우리에게 지금 고통스러운 기억을 남겼는가 하는 걸 지금 다루게 될 건데, 서로 공통 분모가 있기도 하지만 또 완전히 개별적인 어떤 얘기이기도 하고, 그래서 지금 저희가 어쨌든 이 세 개의 어떤 발표를 묶어서 도출하려고 하는 결론은 있기도 하고 사실은 없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얘기는 나중에 각 선생님들이 한 20분 정도씩 발표를 하시고 한 30분 정도 이렇게 앞에 의자가 지금 놓여 있지만 자유롭게 토론할 때, 그때 궁금한 게 있으면 자유롭게, 정말 이제 자유로운 어떤 방식으로 이렇게 얘기를 좀 나누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 이게 학술 발표긴 하지만 사실은 학술 발표보다는 훨씬 더 대중적인 어떤 성격을 겨냥하기 때문에 너무 좀 딱딱하게 이렇게 듣지 마시고, 각 선생님들 발표하실 때마다 궁금한 거 있으면 수시로 개입하셔도 좋고, 정말 자유로운 분위기 가운데서 얘기를 좀 나누면 좋겠다는 게 개인적인 생각인데, 저는 딱 20분만 얘기하겠습니다. 지금 이 발표가 지금 11시 40분까지 예정이 돼 있어서 저는 40분 이전에 끝내겠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한 20분에 걸쳐서 이렇게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책자 보시면은 87페이지부터 이제 94페이지 나와 있는 게 이제 제가 쓴 글인데, 제목은 조금 거창하게 붙였지만 영어 권위를 거부한다라고 이렇게 붙였지만은 제가 이 파트를 통해서 이제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결국 유럽의 어떤 언어 현실 혹은 문자 현실이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것하고 얼마나 이제 다른가
그리고 또 그 유럽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도 결국 우리가 이제 그 문자 인식 그다음에 언어 인식을 제대로 익혀야 되는데 그 차원에서 지금 그 글을 정리했습니다. 근데 88페이지 이렇게 넘어가시면 지금 포스트 모더니즘 이후에 프랑스의 어떤 그 문화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지금 이제 획일성을 거부하는 게 정답일 정도로 보편 전통적으로 추구해온 게 이제 인권이나 휴머니즘이라든지 이런 개념이라면 지금은 오히려 특수성이라든지 아니면 또 제3세계 문제라든지 제3세계 그 현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뭐 전면에 부각된 정도로 이 복잡다단한 현실을 보여주는데 거기 88페이지 맨 위에 보시면은 위에서 두 번째 줄 1968년 이후에는 사회를 지배해오는 전통적 가치들이 결속되면서 중추변의 주변이 보편성 있는 특수성이 프랑스 본토에는 프랑스권 지역이 대립한다고 할 정도로 그러니까 이런 가치들이 충돌할 때 결국 남는 거는 이제 이것들을 어떻게 묶어내느냐 결국 버라이어티 영어로 치면 버라이어티 불로 바리에티의 개념 다양성의 개념입니다. 그 다음에 만약에 서로 다른 종교나 서로 다른 문화나 서로 다른 어떤 언어 현실들이 충돌할 때 그 다음 남는 건 뭐냐 역사적 경험으로서의 이런 충돌은 늘 피를 뿌렸기 때문에 결국은 서로 이제 참는 수 서로 인정하고 서로 또 그 참는 수밖에는 그 대책이 없지 않느냐 그거는 이제 영어로 치면 이제 톨러런스 그 다음에 불로 하면 톨레란스 개념으로 묶어내기 때문에 지금 어떤 의미에서는 지금 이제 특히 60년대 이후에 그 톨레란스라는 개념은 프랑스에서 대단히 중요한 개념으로 자리 잡았는데 그러면 어떤 식으로 이제 톨레란스를 확보하는가 하는 문제가 이렇게 남는데 거기 88페이지 이렇게 글을 보시면 알겠지만 대단히 다양한 방식으로 이제 이 사람들은 극복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영화제 같은 경우도 지금 혹시 이제 불어를 전공하는 분들은 알겠지만은 올 9월부터 이제 1년에 걸쳐서 지금 프랑스에서 시작된 게 지금 한불 교류회입니다. 한국을 주빈국으로 삼아가지고 김해 박물관이라고 거기서는 지금 이제 산조하고 시나위 같은 이런 것들을 지금 한국에 프랑스에 처음 소개하고 있고 그 다음에 그 포럼 데 지마주라고 이제 파리 최중심에 있는 그런 문화공간에서는 지금 서울 임노티크 해가지고 초면에 걸린 서울이라는 제목으로 한 80편에 걸친 지금 프랑스 영화 왜 자꾸 말이 보이는데 한국 영화들을 지금 프랑스에 소개하고 있는 중인데 그거하고 병행해서 지금 또 파리의 그 뷰리시스 시네마라고 하는 데서는 또 한국 영화제를 지금 또 개최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니까 거의 뭐 무차별적으로 지금 한국 문화가 프랑스에 1년에 걸쳐서 집중적으로 이제 소개된다고 볼 수도 있는데 이건 프랑스 입장에서 보면은 그 정말 무수한 어떤 행사 일환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파리에 있을 때도 이렇게 겪은 거만 해도 무슨 이 영화제 같은 봄비두 센터에서 영화제 3개월에 걸쳐서 각국 영화들을 한 70편에서 80편 집중적으로 소개하는데 그 영화제하고 걸맞게 이렇게 거의 한 800에서 1000페이지 되는 각국 영화 자료집이 나옵니다. 그러면은 이게 1년에 한 4번 정도 행사를 하면 10년이면 지금 40개국의 어떤 이 영화가 거의 한 800편 이상 이렇게 소개된다는 얘기인데 영화를 통해서 이제 그 각국을 이해하는 각국의 현실, 각국의 언어, 각국의 문화를 이해하는 어떤 이 기반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아니면은 영화제만 하더라도 이제 남대 영화제 같은 경우는 이제 3대륙 영화제에서 아시아, 남미, 아프리카 이런 영화들을 집중적으로 소개한다든지 아니면은 또 그 레벨르 에트랑제르 해가지고 직역을 하자면 이제 아름다운 외국 여인들이라는 이름하에 이 각국의 최고의 문인들 프랑스로 이렇게 초청해가지고 파리를 비롯해서 이렇게 지방을 쭉 돌가면서 각국 물론 이제 불어로 번역된 그 각국 문학 작품들을 이렇게 대상으로 하겠지만은 이 어떤 의미에서는 각국 문학을 작가들의 입을 빌려가지고 직접 이제 접하게 하는 뭐 이런 행사들이 뭐 정말 많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어떤 의미에서 이제 진정한 의미에서 그 타국의 어떤 문화라든지 어떤 그 언어 현실 같은 거를 이렇게 편견 없이 이렇게 다가가려고 하는 이런 것들이 완전히 기반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이제 왜 이제 이런 그 행사를 벌이느냐에 대해서는 이제 나중에 또 얘기를 조금 보완을 하겠지만은 약간 이제 우리가 생각을 정리할 필요가 있는 건 제목을 조금 거창하게 영어 패권주의라 붙였는데 왜 지금 이제 이런 제목이 가능한가 하면은 대단히 파리에 때 흥미로운 어떤 그 기사를 본 적이 있는데 르피게로라고 우파 신문 중에서 아주 굴지의 신문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미국 문학하고 지금 프랑스 문학을 비교합니다. 근데 미국 문학 같은 경우는 이창래라는 우리가 잘 아는 이세 작가가 쓴 이 작품들을 미국 내의 한국 문학으로 규정을 합니다. 그 다음에 솔벨로라고 노벨 문학상을 받은 이 사람을 미국 내의 유대 작가라고 규정합니다. 그 다음에 분노의 포도를 쓰는 이제 존 스타인백 같은 사람을 미국 내의 아일랜드 작가라고 이렇게 분류를 합니다. 그러면 그 얘기는 무슨 얘기인가 하면은 하나의 공동체가 이렇게 평행이동해가지고 미국에 인식됐고, 그 다음에 그 사이에 어떤 이 섞임 같은 걸 별로 이제 인정을 안 하고, 결국은 그 각국 문학의 어떤 정체성을 개별적으로 이제 인정한다는 얘기입니다. 반면, 예를 들어서 지금 이제 이스마일 카다레부터 해서 이제 밀란 쿤데라부터 해서 파리에서 이제 활동하는 작가들이 무지 많고, 그리고 그 사람들 중에 대부분은 또 사실 나중에는 불어로 그랬습니다. 그 출신이 루마니아든 무슨, 아니면 옛날에는 또 고도를 기다리면서 그 사멜 베케트 같은 경우도 아일랜드 출신이지만 나중에는 또 불어로 프랑스에서 이제 글을 쓰는, 어떤 의미에서는 이제 이 많은 문학이나 예술하는 사람들한테는 파리가 이제 제2의 고향으로 인식되기도 하지만은 실제로 그 천안문 사태 피해가지고 도망간 무슨 가오싱젠이라든지 샨사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전부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 시가의 어떤 개념, 이 사람들은 중국 작가인데 가오싱젠 같은 경우 지금 프랑스에 가서 파리 불어로 글을 써가지고 노벨 문학상을 받은 이런 현실을 이제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건가? 근데 프랑스는 이런 것들을 전부 이제 불문학, 프렌치 리터리처 이 이름으로 묶어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런 어떤 미국 식의 접근 방식 혹은 프랑스 식의 어떤 접근 방식을 어떻게 이제 우리가 이해할 건가? 서로 다른 두 개의 세상입니다. 깨놓고 이야기하자면. 그러니까 이런 어떤 현실이 마찬가지로 지금 이제 언어라든지 문자에도 똑같이 적용되는 게 아닌가. 결국은 나중에 이제 이야기 조금 언어 문제를 다룰 때 조금 더 말씀드리겠지만은 예를 들어서 언어 같은 경우도 거기 89페이지에 거기 3번의 문화적 예외라는 이름으로 엮어냈는데, 이건 프랑스 입장에서는 대단히 중요한 개념이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비슷한 개념으로서 그러니까 프랑스적 예외라는 개념도 쓰는데, 프랑스는 예외다, 아니면 문화는 예외다, 이런 개념은 도대체 이제 뭘 얘기하는가? 지금 이제 법적으로 따지면은 이 사람들은 문화적 예외라는 개념을 유네스코를 통해 가지고 이제 강조를 했고, 프랑스가 지금 이제 인터넷 찾아보면 다 나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 유네스코를 통해 가지고 전 세계 문화는 평등하다, 아니면 또 보충할 만한 단어로서는 문화 다양성이라는 개념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디백스culturel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이 문화 다양성 혹은 문화적 예외라는 개념은 뭔가 하면은, 미국은 늘 이제 힘의 논리로서 이제 언어 문제에도 접근합니다. 그거는 결국은 영어는 국제어라는, 그 다음에 복고일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또 주장하는 것처럼 지금 영어 공용화론 이런 것들이 다 맞물려 있는 얘기인데, 실제로 세상은 이제 힘의 질서에 의해서 흘러간다. 근데 그러면은 자발적으로 이렇게 영어 원이기를 우리가 이제 소망하는 이런 어떤, 물론 정서도 있을 수 있는데, 프랑스 같은 경우는
이 가트라든지 우루과이 라운드 이런 걸 통해 가지고 한결같이 이 문화에도 힘의 논리를 적용시키려고 그러는데 프랑스가 보는 시각은 이거하고는 전혀 반대예요. 만약에 아프리카에서 만드는 토우라든지 뭐 아마존 밀림에서 무슨 만들어내는 어떤 그릇이 있다, 도기가 있다. 그게 지금 모나리자하고 이렇게 비교했을 때 어떤 게 이게 더 소중하고 어떤 게 덜 소중한 그 가치를 부여할 수 있느냐. 종교에 우리가 우열을 매길 수 없다시피, 물론 또 속물적인 어떤 입장에서 접근하면 신도수가 많으면 그건 위대한 종교고, 아니면 신도수가 적으면 그 덜 위대한 종교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은 실제로 그건 틀린 얘기죠. 그것처럼 문화에도 이 힘의 질서가 적용될 수 있는가를 이렇게 이제 바라보자면은, 한국에서 만들어내는 영화가 프랑스에서 내는 영화보다 못하다고는 절대 얘기할 수 없죠. 영화라고 하는 건 결국은 이제 문학이 그렇듯이 한 어떤 그 시대를 공유하는 어떤 한 지역의 사람들의 이 감성이라든지 정체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담아내는 도구라고 생각한다면은, 결국은 문화에는 힘의 우열이 적용될 수가 없다. 그러니까 미국은 이제 우루과이 라운드 이런 걸 통해 가지고 한결같이 강조하는 거는 이제 그 자신들 문화를 이제 상품으로 보는 자신들의 시각입니다. 다시 말해서 헐리우드 영화 이런 것들 이렇게 토고 같은 뭐 이런 데 들어가서 그 시장에서 아바타 같은 영화들이 더 잘 팔리면 그거는 이건 자기들은 승리했다라고 보는 시각이라면, 프랑스가 보는 시각은 만약에 한국이나 인도라든지 무슨 이런 영화가 큰 나라는 오히려 이 문제가 안 되는데, 만약에 아프리카 이런 어떤 못 사는 나라의 아바타 같은 게 들어가서 정말 이게 만약에 사람들이 많이 찾는다면은 정작 토고에서 만들어낸 영화들은 설 길이 없으니까, 이건 그 부분적으로는 이제 토고 시장을 보호해야 된다. 왜 그런가 하면은 각 지역에서 산출되는 문화가 공이 이제 중요하기 때문에, 문화에는 적어도 힘의 논리를 적용시킬 수 없다. 문화는 정신의 산물이라고 하는 게 이제 이 프랑스적인 시각입니다. 그러니까 유네스코를 끼고 이 사람들이 이제 전 세계 그 문화 다양성 협약을 체결케 했는데, 그 2005년에서 2008년에 거친 얘기입니다. 근데 전 세계에서 반대한 딱 두 나라가 미국하고 이스라엘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보면은 우리가 이제 생각하는 어떤 이 힘의 질서 같은 게 우리는 어쨌든 크게 얘기하면 사실은 이제 미국 문화권이라고 이렇게 뭐 감히 이야기할 수 있다면은, 지금 유럽에는 사실은 이런 어떤 그 시각이 전혀 적용되지 않고, 부분적으로는 또 거기에 이제 반하는 어떤 그 정책을 펼친다는 거. 그러면 어느 쪽으로도 가면 이제 어떤 얘기가 가능한가 하면은, 지금 유럽연합 2015년 기준으로 유럽연합의 공용어가 지금 20개가 넘습니다. 그러면 벨기에 브뤼셀에 지금 이제 국제기구들이 특히 이제 유럽연합과 관련된 기구들이 많은데, 나토를 비롯해서 여기서 지금 통역 번역으로 먹고 사는 사람들이 지금 2만 명이 넘는데, 이게 그 경우에 따라서는 얼마나 이 능률적인, 특히 이제 효율이나 생산성이라든지 무슨 이런 걸 따지는 우리 입장에서 보면 이건 정말 비능률적인 어떤 그 모습인데, 유럽의 시각은 확실합니다. 만약에 그 언어가 통일된다면 그것처럼 이제 무서운 꼴이 어디 있느냐. 지금 이제 우리가 지금 21세기 지금 2015년 10월 한국을 이렇게 사는 이제 우리 입장에서 보면 지금 한국은 신자유주의가 지금 뭐 거의 끝까지 간 나라, 어떤 의미에서는 조금 헐뜯자면은 지금 천민자본주의가 완전히 지금 득세하는 이런 나라 입장에서 보면은 지금 나라에서 우리는 어떤 생각을 볼 수 있는, 과연 이제 우리가 옛날보다 행복한가? 행복지수로 따지면은 절대 아닌 것 같다는 느낌. 그러면 뭐가 문제냐? 분명히 이렇게 경제 발전과 더불어서 이게 우리의 행복지수는 높아져야 되는데, 오히려 우리를 억압하는 기제는 점점 더 커지고, 오히려 우리의 어떤 불행의식은 점점 더 고조되고, 실제로 이 경제라는 게 결국 소수의 어떤 독점물로 점점 변하면서 상대적으로 지금 이제 이 사회 속에서 고통받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진다는 어떤 이런 현실을 이렇게 비추고 본다면,
과연 이제 이 경제로 모든 것이 설명되는 이 세상이 바로 이제 올바른가? 언어에도 똑같은 얘기가 적용되는데, 우리는 뭐, 그러니까 이 자발적으로 이제 영어를 국제어로 받아들이고, 그 다음에 또 그 다음 세상을 지배하는 언어는 뭐 중국어가 될 거라는 어떤 생각에 따라서 자발적으로 또 중국어를 이렇게 배우고 있는 현실이지만은, 실제로 이 어느 쪽으로 접근하면은 이 유럽의 어떤 문화의 다양성을 낳은 이 불어라든지 독어라든지 뭐 심지어는 헝가리어라든지 이런 것들은 다 소중한 어떤 대상 아닌가. 실제로 그런 것들이 한 국가와 한 민족의 어떤 정체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렇게 담아내는 이런 차원에서 보면은 이건 지금 우리의 어떤 언어 접근 방식은 분명히 이제 문제적인 게 아닌가 하는 이런 얘기를 분명히 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건 91페이지. 그러니까 위에서 한 12세를 이렇게 단락 바뀌는 거기에 조금 나와 있으니까 거기 읽어보시길 바라고, 지금 뭐 한 7분밖에 안 남았으니까 이제 마무리 짓겠습니다. 벌써 저기 92쪽에 보시면은 거기 다은어주의 유럽이라는 제목 밑에 지금 이제 공용어 문제를 이제 분명히 우리가 거론할 수 있는데, 거기 두 번째 파트 보면은 언어가 이제 정신의 반영이 타세요. 이건 프랑스적인 시각입니다. 이게 영어를 영어 위주로 이렇게 유럽을 바꾼다든지 이거는 전혀 가능하지도 않고, 그 다음에 지극히 이제 어려운 현실이라는 얘기를 거기 기록했고, 그 다음에 실제로 이제 뭐 경우에 따라서는 이데올로그라고 이렇게 봐도 되지만, 실제로 유럽에서는 이 유럽의 어떤 언어적 다양성, 문자의 다양성을 이게 수호하는 이런 학자들이 정말 세계적인 학자들이 많습니다. 거기 우리가 장미 이름의 작가로 잘 알고 있는 움베르토 에코 같은 경우, 그 다음에 프랑스 굴제의 어떤 언어학자인 이제 클로드 아제즈 같은 사람들은 다 그런 사람들인데, 거기 세 번째 파트 보면 에코의 주장으로 시작되는 거기 한번 읽어보면, 귀담아 들을 여지가 적지 않다. 다언어주의 반대편에는 아마 영어로 해결해야 되는 세상이 존재하겠으며, 그런 세상은 상대주의적인 관점을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거기에서 한 4-5줄 이렇게 내려오면은 에코는 유럽의 문화적인 정체성이 이제 당연히 존재한다고 이제 보는 거죠. 그리고 그 밑에 단락 바뀐 데서 이렇게 쭉, 그러니까 그 페이지 92페이지 밑에서 한 6-7줄 올라가면은 결국 이제 타언어를 모르는 건 항상 이제 불가능을 하기 때문에, 결국은 이 언어를 해결하는 것처럼 이렇게 무서운 어떤 꼴은 없지 않느냐. 흥미로운 현상은 식민지를 거친 어떤 국가들을 보면은 식민지의 지식인들이 가장 언어 문제에 민감합니다. 카테비 야신 같은 작가는 알제리 작가인데, 어떤 이제 또 언어 현실을 얘기하는가 하면은, 이 프랑스가 들어와가지고 지금 프랑스가 가져온 언어가 이제 불어인데, 정작 알제리의 어떤 알제리 거의 평범한 국민들 같은 경우는 이 기차역 불어로 된 표지판을 못 읽어서 결국은 자기가 내려야 될 때 못 내리고 가는 이런 어떤 비극적인 어떤 현실. 그러니까 이 언어 같은 경우는 어떤 의미에서는 소통을 위한 도구지만은, 사실은 이건 대단히 무서운 어떤 전쟁 무기이기도 한 이런 어떤 현실들을 우리가 목격할 수 있는데, 물론 그러니까 아프리카를 전체를 소통하게 일조한 게 불어기는 합니다. 워낙 부족 언어들이 많아서. 근데 역설적으로 이걸 통용어라고 우리가 규정한다면은, 이 통용어는 그러면 영원한 것이냐? 통용어는 또 시대에 따라서 이렇게 변할 따릅니다. 로마 제국 시대에는 옛날에는 또 라틴어가 있었고, 무슨 혹은 이태리어가 있었다면은, 그건 또 시대에 따라서 프랑스가 루이 14세를 비롯해서 맹위를 떨칠 때, 그때는 또 불어가 세계적인 통용어가 됐다. 그게 영어로 바뀌었다가 지금 이제 향후 또 세계를 지배하는 것은 분명히 이제 아마 중국이 되지 않을까 해가지고 중국으로 이렇게 변하는데, 통용어는 시대에 따라서 이제 변할 따름인데, 어떤 의미에서는 이 권력 같은 경우는 이 마치 생물체와 같은 언어에 분명히 이렇게
그 하나의 권력이라든지 하나의 정치는 분명히 거기 영향을 이제 쓸 수 없다. 그러면은 결국은 어떤 의미에서는 지금 그 통용어는 어떤 마치 이제 그 상품이 그렇듯이 시장 경제 속에서 언어 같은 경우도 자연스럽게 이제 이 변화하는데 그 어떤 이 현상을 한편으로는 그냥 이렇게 바라보되 또 한편으로는 그걸 오히려 더 지켜내야 할 대상이 아닌가 하는 이런 얘기가 거기 이제 담겨 있는데 이건 거꾸로 얘기하자면 분명히 이제 바벨탑이 무너지면서 인간의 어떤 문자 현상, 언어 현상은 훨씬 더 옛날보다 복잡하다했지만은 오히려 지금 이 언어 그러니까 영어로 뭐 이 영어가 통용인 세상 혹은 경우에 따라서는 중국어가 통용어가 되는 이런 세상을 우리가 꿈꾸는 데는 사실은 대단히 이제 무서움이 이제 깔려 있는. 다시 말해서 그 부분적으로는 서로 이렇게 이해 못하게 하는. 부분적으로는 우리가 늘 외국어를 배우면서 느꼈던 어떤 매혹 같은 거 혹은 이국 정서라든지 여기에 따라서 이렇게 또 세상 꼴을 내버려 두는 게 오히려 그게 더 행복한 꼴이 아닌가. 이 세상 전체를 어떤 뭐 하나의 그 경제라는 물론 이제 그게 신자유주의 얘기지만은 그걸로 묶는 것 자체가 정말 위험한 어떤 시도가 아닌가. 그 낯선의 어떤 매혹 같은 걸 점점 이제 없애는 게 지금 오늘 그 세상 꼴인데 인터넷을 통해서 우리는 실시간으로 지금 세상과 호흡하고 있다고 착각하지만은 호흡하는 동시에 우리는 정작 우리 것을 잃어가는 어떤 그 역사를 동시에 이제 스스로에게 이제 부과하고 있지 않는가. 그러니까 모르겠습니다. 이게 유럽의 현실로 우리가 출발을 해보면은 사실은 한글은 정말 아껴야 될 대상이고 보호해야 할 대상이고 그만큼 더 소중한 어떤 대상이지 결국은 그건 우리의 주체의식하고도 연결되고 그 다음에 우리의 어떤 정체성하고도 관련되는 이런 어떤 그 무기라고 생각하면 분명히 언어 전쟁은 맞는 얘기입니다. 맞는 얘기고 이건 우리가 싸워서 지켜야 될 대상이지 이걸 그냥 우리가 경시하거나 또 간과해야 될 대상은 아니라는 어떤 이런 생각으로서 이렇게 글을 저는 거칠게 썼는데 지금 발표도 좀 거칠었겠지만은 질문이 있을 때 저는 충분하게 이렇게 대답을 할 테니까 그때 다시 얘기를 나누시도록 하고 저는 딱 이렇게 40분 저는 참 이렇게 정확한 모습에 대해서 스스로 참 감탄하고 있는데 그 다음에 유희정 선생님이 나와서 발표를 해주시는데 지금 거기 이 큰 책자 뒤에 보면 발표하시는 선생님들 이력이 다 적혀 있는데 참고로 선생님은 러시아에서 역사 박사학위를 받으셨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이제 국회 입법조사처 교육팀장으로 지금 근무하고 계십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소개받은 국회 입법조사처의 교육문화 팀장 유의정입니다. 지금 이상민 선생님은 유럽이 얼마나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해 언어의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해왔다를 보여주시는 아주 훌륭한 발표였는데 제가 오늘 말씀드릴 사례를 통해서는 아마도 전체주의 국가가 얼마나 언어를 일원화하기 위해서 노력을 기울였고 정책을 펼쳤고 거기에 따라서 어떤 폐해가 있었는지 진짜 민족 정체성의 말살이라든지 소멸이라든지 이런 게 어떻게 뒤따랐고 그 여파가 오늘날까지 어떻게 미치고 있는지를 보여드리는 하나의 사례가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슬라이드를 잠깐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소련과 러시아의 언어 정책과 현황이라는 내용인데요. 오늘 좀 편하게 얘기를 하라고 하셔서 어떻게 얘기를 할까 좀 고민을 하다가 생각을 하니까 제가 90년대 초부터 7년간 러시아에서 거주를 하면서 학위를 받았고, 그리고 그 뒤로 학교에 있으면서, 그리고 여기 입법조사처에 있으면서 뭐 공무로 출장을 가게 됐던 이런 과정을 통해서 겪은 현상들을 좀 바탕으로 그 언어적인 현실하고 또 그 이면에는 어떤 정책들이 펼쳐져서 이런 제가 겪었던 일들이 나타났나, 이런 얘기들을 조금 이야기로 풀어드리면 좀 다가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혹시 러시아 여행 해보신 분이 있으세요? 러시아나 옛날 소련 국가 말이 통하시던가요? 제가 러시아 말 조금하고 폴란드 말 조금 통해요. 좀 훌륭하시네요. 근데 막상 러시아를 못 하시는 분이 러시아를 가면 정말 곤란한 게 택시도 탈 수가 없습니다. 택시도 어디서 어디까지 가자고 하고 흥정을 해서 갑니다. 그래서 러시아를 못 하시는 분들은 참 여행도 마땅치 않고 어려움이 있는데, 근데 놀랍게도 러시아 내 그리고 구소련권 내에서는 모두 다 러시아어가 통합니다. 얼마 전에 저희 기관에 그 카자흐스탄, 옛날 소련 국가였었죠. 카자흐스탄의 대통령 직속 그 연구소, 정책연구소 소장님이 방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화를 나누는데 제가 대화를 이렇게 나눴어요. 또 며칠 뒤에는 우즈베키스탄의 하원 의장이 오셨어요. 그래서 뭐 이제 공식적인 행사가 있고, 그 다음에 또 제가 대화를 나눴어요. 그랬더니 저희 그 실장님이, 아니 유 박사는 우즈베거도 하고 까자거도 하고 러시아어도 해? 아주 놀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니요, 저 지금까지 러시아어로 얘기했는데요. 그랬어요. 옛날 그 소련권에 속해 있었던 15개 공화국들은 전부 다 러시아어를 합니다. 근데 소련이라는 나라가 그 지금은 없어졌지만 어느 정도의 크기냐면 완전히 하나의 다른 세계인 것이요. 지구를 전체를 보면 여러분들 그냥 지구본만 생각하셔도 육반구하고 수반구가 있죠. 육지 부분이 있고 물, 바다, 대양 부분이 있고, 근데 육반구의 6분의 1을 차지하는 게 옛날 소련 연방의 땅덩어리였습니다. 완전히 하나의 다른 세계인 거죠. 근데 거기 전부 다 러시아어가 통했습니다. 지금까지도 소련이 없어진 지 15년이 더 지난 지금까지도 러시아가 통용될 만큼, 그러니까 이런 배경에는 어떤 소련의 형성부터 오늘날까지 어떤 과정이 있었는지 제가 언어 정책을 조금 살펴볼 텐데요. 러시아의 소련의 언어 정책은 첫 번째도 보시는 것처럼 독자적인 정책이 아니라 그 민족 정책의 일환이었습니다. 그래서 제일 크게는 지금까지 소련이 형성될 때부터 오늘날까지 한 3가지 정도, 3시기 정도 아주 큰 시기가 있었는데, 처음 형성되는 시기, 그리고 30년대에 그 스탈린의 언어정책 시기, 그리고 80년대에 자율화, 물결을 타고 그 자율화되는 시기, 3시기가 가장 큰 언어정책의 변화 시기였었고, 그것들이 오늘날의 러시아와 옛날 구소련권에서의 언어 현상들을 규정하게 되는 그런 시기가 됩니다. 소련의 언어 정책은 정치적, 사회적 변화에 따라 달랐지만 소련 해체 전까지는 민족들 간의 언어 소통 수단으로 러시아어가 지위가 아주 확고하게 성립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오늘날 얼마 전에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손님이 와서도 러시아어로 자유롭게 얘기를 하는 만큼, 현재는 소련 해체 후에 독립국가가 된 한 14개의 공화국 민족 언어가 그 공식 언어이긴 하지만 여전히 러시아어가 통용되고 있는 그런 사례입니다. 지도를 한번 보실까요? 사실 우리는 소련으로 한번 관심을 가지신 분은 보셨겠지만 정확히 들여다보신 적이 별로 없을 거예요. 옛날 소련은 소비에트 연방 공화국이라서 오늘날 여러분들이 가장 쉽게 미국이 50개 주로 이루어진 것처럼 소련은 15개의 공화국으로 이루어진 연방 체제였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제일 큰 땅덩어리 11번 러시아도 그 중에 한 공화국이었었고요. 이렇게 여러분들 잘 아시는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이런 식으로 15개의 공화국이 하나로 이루어진 하나의 국가 형태를 띈 그런 국가 체제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넓은 땅덩어리, 육방구의 6분의 1에 해당하는 여기서 전부 다 러시아어가 통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 이제 러시아 혁명이 일어나고 나서 레닌이 어떻게 이 소비에트 연방으로 다 다른 그 공화국은 민족공화국입니다. 다 다른 민족들이 살고 있어요. 이 사람들을 하나의 체제 안으로 끌어들일까 하고 레닌이 생각한 거는 아 그래 각 민족의 자율성을 보장해 줘야 했어요. 그래서 그 기치하에 민족들의 그 평등과 자주성을 보장을 하고 자유로운 자결권을 보장을 하고 그리고 그 특정 민족이나 특정 종교의 특권이나 제한을 폐기를 해서 모든 민족들이 자율적으로 자기 공화국 안에서 자신들의 언어와 문화와 이런 것들을 지키고 공화국을 형성하게끔 그리고 느슨한 형태의 소연방으로 결합될 수 있게끔 이런 거를 모토로 아 그럼 우리 자발적으로 소연방에 들어가겠다 해서 끌어들였어요. 그래서 러시아 내에서는 1920년대까지 30년대까지 러시아에 거주하는 모든 민족적 소수민족과 그 민족 그룹의 자유로운 발전이 있었고요. 언어 정책도 여기에 따라서 그 각 민족의 언어를 보장하는 형태였었기 때문에 어떤 각 공화국별로의 언어들, 민족 언어들을 인정을 했었어요. 뭐 세부적으로는 당시만 해도 30년대 초까지 사실은 많은 소수민족의 언어들이 자율성을 가지고 발전을 했었고 근데 문자 없는 사람들이 많았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다 자율적으로 아 우리 문자는 그러면 라틴어를 받아들이겠다 그럼 라틴어로 표기체를 정하겠다 하면 자율적으로 표기체를 정할 수 있었고 우리랑 좀 가까운 듯이 느껴지는 나중에 또 설명드리겠지만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같은 경우에는 우리는 그럼 아랍 문자로 뭐 하겠다 그랬으나 아랍 문자를 표기체로 받아들여서 나름대로 발전을 해왔었어요. 그래서 자치공화국, 해당 공화국 자치주들 해서 공식적으로 사용을 해왔었습니다. 1920년대까지 이런 상태였어서 이때는 이제 문자가 없었던 소수민족들은 라틴 계열, 아랍 계열의 문자 표기 체계를 갖추는 시기였었고요. 자율적으로 발전을 했었죠. 근데 스탈린 집권 이후에 이러한 정책에 변화가 생깁니다. 언어의 단일화가 이루어진 거예요. 지금까지 자율적으로 보장되었던 그런 그 언어들이 1935년에 끼릴 문자 전환 법령이 공표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라틴어로 표기됐고 뭐 자율적으로 발전시켜왔던 각 소수민족 문화들이 모든 표기체가 끼릴 문자 언어로 표기가 되도록 하고 그리고 36년에 새로 채택된 헌법에는 뭐 특히 소련 중앙하고 자치공화국들이 어떻게 차등적으로 권리를 가지고 있는지가 분명해짐으로 인해서 사실은 굉장히 차등적으로 발전을 권력관계나 이런 것들이 차등적으로 이루어지게 돼요. 그리고 헌법에는 민족별로 모든 국민은 모국어로 교육받을 권리가 있다고 보장은 돼 있었는데 당시 현실은 산업화를 시키면서 모든 전 소련이 지역 간의 경제적 결합 단일한 교육, 단일한 언어를 필요로 했습니다. 이러한 필요성에 의해서 언어도 러시아어로 통일하는 그런 문자 체계도 그렇게 하고 교육 체계도 언어의 단일화를 이루는 그런 시기가 1930년대부터 지속이 됩니다. 러시아어가 유일하게 민족 간의 소통 언어 또는 소련 제민족 언어의 발전과 풍요의 원천으로 선언이 되고 그리고 러시아어 교육을 강화하기 위한 각종 법령들도 제정되고 그리고 민족 언어로 발간되던 신문이 폐간이 됐습니다. 지금까지 자유롭게 발간이 됐었는데 이와 함께 소수민족의 역사, 문화, 전통을 단절시키는 결과가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혹시 들어보신 적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레닌기치라는 신문이 있습니다. 그 중앙아시아 지역에서 80년간 고려인이라고 하는 우리 민족들이죠. 강제 이주된 민족들이 80년 동안 발간한 신문인데 레닌기치라고 해서 저희가 사실은 90년대 말 처음으로 들여왔는데 그때까지 저희 연구자들도 그랬고 그 실체를 보기 전에는 이게 러시아어로 쓰여진 줄 알았어요. 놀랍게도 80년 동안 한국어로 쓰여진 신문이에요. 굉장히 이 신문이 가치가 있는 게 그 신문 표기체 자체가 이 사람들 일제시대 때 건너간 사람들이기 때문에
강제 이주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함경도의 육진 방언의 표기가 그대로 그 안에 살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레닌 기치 신문은 그러니까 우리가 예전에 보던 뭐 아레아 이런 표기도 그대로 있고 그 안에는 육진 방언이 그대로 살아 있는. 그래서 사실은 캐나다에서 굉장히 유명한 언어학자는 그거를 바탕으로 고려어에 대한 발전도 시키고 뭐 이런 분들이 있는데 이렇게 발간되었던 뭐 고려일 레닌 기치라든지 이런 신문들이 아무튼 순간적으로 이 기간 동안 폐간을 당합니다. 그러면서 민족 정체성도 각 소수민족의 정체성도 흐려지는 거죠. 제가 2000년도에 카자흐스탄에 청년세대 고려인 의식과 생활문화 연구를 위해서 간 적이 있었는데 그때 고려인 청년세대 사람 청년들이죠. 청년들하고 대화를 나누면서 좀 놀란 일이 있어요. 인터뷰를 하는데 여러분들은 우리는 막 굉장히 같은 민족인데 이렇게 떨어져 있었다 해서 뭐 이런 접근을 했더니 그 젊은 한 열 몇 살 먹은 고려인 청년들이죠. 사실은 소련이 붕괴하기 전까지 고려인이라는 거는 중앙아시아에 원래부터 1000년, 2000년 살았던 소수민족인 줄 알았다는 거예요. 자기가. 한반도에서 온 걸 몰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그걸 어떻게 모를 수가 있느냐. 우리가 어디서 살았겠냐. 학교에서 가르친 것도 아니고 집에서 누가 할머니, 할아버지가 한마디씩 그냥 뭐 밥이 뭐 장국 뭐 이런 얘기는 하지만 한국어를 따로 배운 적도 없고 한국의 본인의 정체성에 대해서 알려고 집에서도 학교에서도 가르친 적이 없는데 우리가 어디서 알았겠냐고. 본인들의 조상이 한반도에서 왔다는 사실을 몰랐대요. 소련이 붕괴할 때까지는. 그러니까 언어 정책 이것만으로 인해서 진짜 몇 세대죠. 그러니까 3, 4세대거든요. 고려인. 불과 80년이 지나기 전에 본인의 정체성은 사라질 수도 있겠구나. 그 진짜 섬뜩하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당시 중앙아시아에 있는 고려인들은 빨리 자기네들이 러시아화를 해야지 주류 사회인 러시아 사회에 들어갈 수 있었기 때문에 집에서도 사실은 뭐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하지만 굳이 배우려고 안 했고 이런 스탈린의 정책에 의해서 러시아 중심의 교육 체제가 완성이 되고 특히 70년대 들어서는 교육 체제가 완성이 됩니다. 그래서 청소년 일반 중등교육 및 초등학교 발전 이행 완성법을 제정을 해서 초등과정부터 모든 과정들이 러시아어로 이렇게 진행이 되는 그런 교육 과정으로 재편이 됩니다. 이런 현상하에서 오늘날에 와서 그리고 소련 붕괴된 이후에도 오늘날까지도 러시아어가 전체 구소련권 전체에 통용되는 이런 구도를 낳은 거죠. 그래서 70년대는 교육체계를 통해서 러시아어 교과목 중점 교육이 되고 스탈린 시기는 한마디로 러시아어 중심의 이중언어 사용에 중점을 두었지만 사실은 러시아어로 학교에서부터 교육체계가 재편되다 보니까 소수민족 언어는 따로 배울 일이 없는 거죠. 사실은 소수민족 언어, 민족 학교들이 있기는 있었습니다. 근데 뭐 그 도시 전체에 하나? 그러니까 우리 방과후 학교 가듯이 그냥 취미 있는 사람은 가서 할 수 있는 거죠. 특별한 뜻이 있지 않은 한. 거기다가 내가 한번 이 사회에서 성공해보겠다 하는 사람은 그런 데 안 가는 거죠. 그러한 결과를 낳았고요. 근데 이러한 언어 정책들이 변화에 한번 큰 시기를 맞게 되는데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은 연령대를 보니까 반은 아실 것 같고 반은 모를 것 같은데 고르바초프가 개혁 정책을 80년대에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 배경이 됐던 게 사실은 86년도부터 소연방 내에 균열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우리는 까작 사람인데 왜 러시아에 이렇게 종속적으로 살아야 되고 러시아어로만 해야 되느냐. 그래서 제일 처음에 사실은 86년에 카자흐스탄 알마티에서 제일 먼저 민족운동이 일어났고요. 그 다음에는 89년에 발틱이라고 부르는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지역에서 민족 봉기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사실은 여러분들은 아시는 분들은 고르바초프가 뭐 개혁 개방 정책을 한 굉장히 리버럴한 리더로 알고 있지만 이 발틱에서 일어난 민족 정책에는 탱크로 진압을 해요. 그래서 아마 제가 갔을 때도 농담이 외국 서구 사람들은 왜 이렇게 고르바초프를 좋아하느냐. 아마 고르바초프가 미국 나가서 대통령 나갔으면 출마했으면 됐을 거다. 근데 우리는 이 안에서는 피로 유혈 진압을 한 사람으로 그래서 민족운동을 진압한 사람으로 기억이 되고 있습니다.
80년대 들어서 이렇게 그 민족들의 자결권을 외치는 운동들이 그 소련 안에서도 일어나고 또 그러한 맥락에서 더 이상 유지가 어려워지니까 고르바초프가 개방 개혁 정책을 채택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언어 정책, 민족 정책도 약간의 그 자유로워지려는 물결을 타고 변화를 갖게 되는데 이제 연방 정부의 중앙적 집권적인 지배 양상과 공화국들의 상호 의존 경제 그리고 어떤 사회주의라는 이념의 단일성이 점차 와야 되고 각 공화국별로 민족 정체성의 상징인 언어 정책을 수정하려는 조치들이 잇따라서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80년대 들어서 그 변화를 맞게 된 거죠. 80년대 언어 정책에 있어서는 지금까지 러시아가 필수였던 모든 학교에서 제2 언어로 자신의 모국어를 택하고 각 공화국별로 고유 언어 전통들을 확장시켜 가려는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외부에서는 소련의 붕괴가 미국과의 스타워즈라고 하는 군축 경쟁에서 져서 뭐 러시아가 손을 든 것이다. 내지는 그 시장 경제에 더 이상 압박에 못 이기고 문을 연 것이다. 뭐 얘기를 하지만 사실은 소련 내부에서는 소련이 붕괴한 건 민족 운동에 의해서 이러한 거에 의해서 내부적으로 붕괴가 되고 그래서 그 해체가 된 것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거기에 언어 정책도 함께 가는 것이고요. 근데 한번 보시면 그 러시아인 인구 분포도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러시아는 당연히 81% 많죠. 한번 보시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카자흐스탄에서 민족운동이 일어났고 그리고 뭐 발틱 지역에서 일어났다 그랬는데 그 지역이 러시아인 분포도가 아주 많습니다. 30%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러시아인이 많으면 많을수록 나를 억압하는 타민족으로 느끼면 느낄수록 민족적인 저항이 더 거셌던 거죠. 이러한 배경하에 소련이 붕괴를 하고 자료로 나와 있으니까 보실 수 있을 겁니다. 러시아도 소련에 속해 있다가 다시 러시아 참 우습게도 옐친도 러시아 민족의 독립을 외쳤어요. 우리가 왜 러시아의 민족의 정체성을 상실을 하고 소련인으로 살아야 하느냐. 그렇게 해서 성공적으로 집권을 했고 러시아라는 나라 자체도 공화국으로 다시 출발을 하게 됩니다. 이게 러시아의 민족 행정구역 구분도인데요. 지금 여러분이 알고 있는 러시아 자체도 연방으로 되어 있습니다. 22개의 자치공화국으로 되어 있는데 그 공화국들이 다 그 소수 민족들이 있어요. 따따르 민족, 투르크 민족, 뭐 민족들 공화국으로 22개로 되어 있는 오늘날 여러분이 알고 있는 러시아 자체도 자치공화국들이 있습니다. 러시아가 소련도 마찬가지지만 몇 개 정도 민족들이 살 거라고 생각을 하세요? 러시아의 민족이. 네. 제가 봤는데요. 거의 그 지구상의 나라만큼 국가만큼 185. 예, 맞습니다. 150개가 넘는 공식적으로는 150개가 넘는 민족이 살고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전부 다 러시아어로 얘기해요. 러시아어는 사투리가 없습니다. 시베리아 한복판에 가도 러시아어는 다 통해요. 표준어로. 사투리 딱 하나 있습니다. 옥가지라고 그래서 남쪽 지역에 가면 그러니까 모스크바라고 여러분들 모스크바라고 하시죠? 근데 러시아 사람은 마스크바라고 해요. 오를 아로 보통 발음하는데 남쪽 사람들만 사투리로 모스크바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아 사투리구나. 옥가지라는 사투리 딱 하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투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스탈린 시기에 민족 정책, 언어 정책이 얼마나 단일화를 해서 사투리도 없는 그리고 다른 민족에게도 언어를 저렇게 하나의 언어로 통용하게 된 그런 계기가 됐는데 소련 붕괴 후 현재까지 모습을 보면 15개 처음에 보셨던 15개 공화국에서 지금은 본인들의 민족 언어를 제일 공식어로 하고 있습니다. 근데 보통은 제2공식 언어로 러시아어를 같이 하고 있고요. 근데 여전히 독립의 역사가 이제 15년 남짓 지났을 뿐이라서 현실에서는 여전히 러시아어를 일상생활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카자흐스탄 가면 이제 TV가 이제 장관들 인터뷰를 하잖아요. 이제
리포터가 방송국에 나와서 까자고로 막 인터뷰를 막 해요. TV가 돌아갈 때 카메라가. 그러니까 카메라 딱 꺼지고 나면 그때부터 막 러시아가 얘기해요. 그러니까 러시아가 더 편한 거죠. 장관이라고 여러분들 생각을 하시면 어느 나라의 장관은 보통 5, 60대일 거예요. 근데 그런 분들이 40년 이상 러시아어로 교육받고 그거로 얘기하다가 한 10년, 15년 자기 언어를 그때부터 열심히 배운 거죠. 그러니까 그런 현상이 오늘날까지도 나타나고 있는 게 오늘날의 그 현실입니다. 근데 또 한 가지 약간 예외적인 것은 역시 소련이 제국이다 보니까 소련 시기에 어떤 러시아어는 전체적으로 그렇게 통일을 가져왔지만 외국어 정책은 또 어땠느냐. 그러니까 소련 내에서도 러시아 내에서도 엘리트들은 외국과의 관계에 있어서 외국어를 채택을 하고 배웠을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나라는 보통 제2외국어 하면 뭐 떠올리세요? 제2외국어. 영어가 제2외국어라고 할 수 있나요? 요즘 이름도 영어고. 그렇죠. 독일어, 프랑스어. 더 생각 안 나시죠? 그렇죠. 요즘은 일본어, 중국어, 메이저 국가의 언어만 제2외국어로 학교에서도 선택하고 그 외에는 다 선택을 안 하죠. 그런데 확실히 소련도 그렇고 러시아도 제국이었어서 다른 국가에 영향을 미쳐야 돼서 러시아에서 독일어, 영어, 프랑스가 뭐 그래도 많이 선택되긴 하지만 그 외에도 베트남어, 캄보디아어 등 외교관계에 있는 거의 모든 국가 언어들이 개개인의 관심 영역에 따라서 제2외국어로 자유롭게 선택이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지금 러시아에 가시면 1억 2천 정도의 인구인데 다 러시아어로 하고 다른 언어를 통하기 어렵겠지만 만약에 연구소를 가서 엘리트들을 만나게 되면 깜짝 놀라는 게 한국어를 한국 사람만큼 잘 구사하는 사람들도 만날 수 있을 거고요. 그리고 거기에 미국 캐나다 연구소라고 아주 거기 러시아의 싱크탱크, 소련 시대부터 싱크탱크였던 연구소에 있었던 부소장 같은 경우에는 캄보디아어 전문가래요. 그러니까 영어는 뭐 미국 사람보다 더 잘하는데 캄보디아어 전문가여서 캄보디아에 가서 외교 생활도 했고 이랬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엘리트들이 한 가지의 언어, 메이저 국가만의 언어만을 또 택했던 건 아니고 제2외국어 정책으로서는 다양한 국가의 언어 정책들을 할 수 있게끔 그러한 소수에 한해서는 그러한 것들 정책이 병행됐었다는 것들 그런 것도 제가 살면서 느꼈던 참 재밌는 현상이다. 제가 제 논문을 많이 도와줬던 레나라는 러시아 여자가 있는데 이 여자를 제일 먼저 본 게 이분은 박사예요. 동방학 연구소에 다니는 박사인데 어딘가를 막 처음 교회에서 만났는데 막 이렇게 우리 춘향전에 나온 월매머리를 하고 막 왔어요. 그래서 저 한국말 할 줄 아냐고 그래서 막 춘향전을 가져와서 읽어달라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한테도 고전이라 나 다 못 읽는다. 이랬더니 너 한국 사람인데 왜 못 읽냐는 거예요. 이 사람은 한 5개 언어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어까지. 지금 요즘에 한국말에 빠져 있어서 춘향전 하면서 월매머리가 이런 거 맞냐 뭐 이러면서 한국어도 막 텍스트 들고 다니고 그럴 만큼 그러니까 제2의 소련권 그리고 러시아의 러시아어를 공통의 통일어로 하는 데에는 그만큼 많은 공을 들였지만 또 엘리트들 사이에서는 제2외국어의 선택은 그렇게 자유로웠기 때문에 외부에 나가서는 다른 나라에 대해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었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번 이 문자 전쟁이라고 하는 이 세계 문자 대회를 준비하시면서 제가 발표를 맞으면 참 느낀 게 많은데 저도 정리하면서 다시 한번 이렇게 정리하는 계기가 됐어요. 언어라는 게 그 사람의 정체성과 민족에 대한 것과 그 정체성과 사고를 얼마나 규정하는지 그리고 제한할 수 있고 확장시킬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한번 같이 생각해 볼 수 있는 저로서도 굉장히 좋은 기회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마지막에 아주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언어나 문자나 확실히 이제 사고의 확장이나 경우에 따라서는 축소에 관련된 관련된다는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유희정 선생님이 자유롭게 발표하신 걸 좋은데 시간 많이 써가지고 지금 벌써 지금 남은 시간이 지금
저 학술 감독님한테 혼나겠지만은 뭐 개의치 않고 그냥 이윤옥 선생님 그 마지막 발표하시겠습니다. 여기 이윤옥 선생은 그 일본 와세다 대학 학술연구원을 거쳤고 한국 외대 연수평가원 일본어과 교수, 국립국어순화위원을 거쳐가지고 지금 한일문화어울림연구소장님으로 계시는데 지금 상당히 이제 우리한테 뼈아픈 발표가 될 것 같은데 동시에 이제 흥미로울 것 같아서 저도 기대하는 바가 큽니다. 네, 고맙습니다. 반갑습니다. 이윤옥입니다. 시간이 없어서 빨리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 잘 아시고 계시니까 문자 식민지 전쟁과 주체성 회복에 대한 자기 성찰의 현주소 조금 길어요. 두 가지만 생각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일제강점기 조선의 국어 정책. 굉장히 딱딱한 것 같지만 아주 일반적인 것만 간략히 말씀드리고요. 여러분 가지고 계시는 자료집에 있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주체성 회복에 대한 자기 성찰의 현주소. 제가 이 PPT 준비하면서 10분에서 15분 사이에 하라고 그래가지고 엄청 빠른 말 속도로 연습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빨리 하더라도 이해하실 수 있겠죠? 일본어가 아니니까요. 자, 먼저 일본인에게 일본어는 무엇인가? 이게 제 대답이 아니고 여기서 나오는 것들은 전부 국어라고 나오는 것들은 일본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일본어는 일본인의 정신적 혈액이라고 할 수 있다. 일본의 국채와 일본의 인종은 이 정신적 혈액을 가지고 유지되며 결합된다. 이거 누가 한 말이냐면요. 우에다 카즈토시라고 제국주의 국어학자가 조선에 와서 조선 총독부 1941년 중등 국어에서 국어의 힘, 고국어노 치카라라는 거기에 나온 말인데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일본어는 일본인의 피요 살이다. 이런 정책이 조선 총독부에서 가장 중요시했던 정책이고 이 피를 조선인한테 수혈하자. 이게 국어정책의 처음이자 마지막이었다고 말씀드리고요. 조선의 국어정책은 4시의 기에 걸쳐서 이루어진 것은 여러분들이 어디선가 다 보셨을 거고요. 중요한 것은 1910년 8월 29일 한일 병탄 이후인 바로 1911년부터 그들의 손에 의해서 조선 교육이 주물러지기 시작합니다. 목표는 1차서부터 4차까지 충량한 일본 국민, 2차 시기 일본 국민다운 성격 함양, 3차 시기 황민화 동원, 4차 시기 전쟁 수행, 이런 목표를 가지고 이루어졌습니다. 조선 총독부의 국어정책 세 가지를 들어봐라. 다시 요약을 드리면 첫 번째, 조선인에게 일본어를 보급하는 것. 일본인 수준이겠죠. 두 번째, 조선어를 없애는 것. 어느 단계에서 일본어 습득이 다 되면 조선어, 이것을 우리가 조선어 말살 정책이라고 합니다. 세 번째는 일본인을 대상으로 하는 조선어 정책. 이 식민지 국민을 다루려면 조금 자기들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일제강점 초기부터 계획적이고 의도적으로 주도적으로 일본어 교육이 실시되었고, 이는 조선 교육령, 각급 학교령, 각종 법령을 통해서 구체화시켜 나갑니다. 자기들이 만든 모든 법령입니다. 자, 한 예를 보여드릴까요? 경성 제1공립고등보통학교 각과 교수 요강이라는 게 있는데 거기에 17항목의 지도 방침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세 가지만 몇 가지만 보면요. 3항에 국어와 친하게 하고, 일본어입니다. 국문학을 좋아하게 하여 우리 국민 생활을 이해시켜서 국민정신 함양에 노력할 것. 여기 우리라는 건 전부 일본이죠. 자, 11항에 와카, 하이쿠, 요쿄쿠, 신다이시의 민요 등의 발생, 성립, 변천, 특수구조 등을 설명하여 우수작가의 역사적 특색을 배워 언어예술의 묘미를 풍부하게 할 것. 지금도 일본어과 학생들이 와카, 하이쿠이 굉장히 어려운 얘기입니다. 이것을 보통학교 때부터. 12항, 교재 중에 격언, 시가 등은 암기, 낭독하도록 할 것. 지금도 우리가 이 몸이 죽어 이런 거 하잖아요. 우리 국어에서도. 자, 15. 사상에 대한 발표 연습을 시킬 것. 17. 사전은 대사전, 일본어 국어사전입니다. 방사전 같은 것들을 가지고 이것을 활용하도록 할 것. 이런 항목들이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자, 조선어 교육금지가 아까 4개의 교육령 중에서 3차 시기에 일어나는데,
황미나 동원을 목적으로 일본인과 조선인의 구별을 철폐하고 조선어 교육을 금지한다. 자, 언뜻 보기에 조선인의 구별을 철폐한다는 것이 굉장히 좋은 얘기 같지만 조선인은 없는 거죠. 일본인을 만든다는 얘기고요. 이 시기에 가나 표기법, 즉 다시 말씀드리면 일본어 문자 표기법이 있는데요. 당시 조선에서는 일본어 이제 한자를 표기할 때 표음적 가나 표기법과 역사적 가나 표기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일본 내지라고 했었는데 일본에서는 역사적 가나 표기법을 쓰고 있었고요. 조선에서는 표음적 가나 표기도 허용이 됐었습니다. 어려운 말씀이지만 예를 들면 학교라는 한자는 학교라고 일본에서는 하지 않죠. 현재는 학교라고 하지만 당시에는 한국인들이 가츠코라고 했었어요. 이것을 38년 이전에는 그런 대로 허용하다가 38년 이후에는 가쿠카오, 이게 지금 내지 일본에서 쓴 표기법이거든요. 그래서 이것만 쓰도록 이제 이렇게 갑니다. 자, 일제강점기의 일본어 정책은 조선인의 뿌리를 뽑아 한국식민으로 만드는 것이 목표였다는 거. 그래서 조선 총독부는 조선의 문자와 문화를 일본 문자보다 열등한 것으로 교육시켰고, 또 자기 문자의 우월성을 드러내면 늘수록 피식민지국의 문자와 문화는 보잘것없는 것으로 전락되는 거죠. 그것을 노리고 조선인에게 열등한 문자, 한글이죠, 버리고 우월한 문자, 뭐 일본어죠, 익힐 것을 강요했다. 일제강점기의 국어는 우리가 지금 제2외국어로 또는 학원에서 배우는 일본어 습도과는 전혀 차원이 다르다는 것을 이해하셔야 되고, 조선인의 뿌리를 뽑고 충량한 한국 식민을 만들기 위한 술책이었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는데요. 자, 그렇다면 한국어 속에, 오늘날 한국어 말 속에 깃든 일본어 현주소를 오늘 말씀드리는 시간이니까, 자, 1945년 8월 15일 조국 광복됐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제국주의 학자가 일본인의 피다 그랬어요. 그 불쾌한 혈액, 피인 일본어가 우리 말글살이에서 온전히 걸러졌는가라는 문제를 가지고 되는 만큼 간략히 말씀드릴게요. 자, 자부덩. 집에서 할머니가 자부덩이라는 말을 많이 쓴다고 학생이 인터넷에 올렸습니다. 표준국어대사전에 안 나옵니다. 찾아볼 수 없겠죠. 자, 다음이나 네이버에 찾으면 방석을 가리키는 경상도 사투리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경상도 분 이 말 맞습니까? 자, 학생들이 야, 방석은 경상도 사투리구나 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자, 우리나라 방석의 역사는 대단한 역사입니다. 자, 땡깡부리다 아실 거예요. 간질, 질환병, 갑자기 쓰러지는 아주 나쁜 겁니다. 이것도 우리 표준국어대사전에 없으니까 집에서 할머니가 뭐 어디서 이런 말을 쓰면은 아이들이 궁금해서 이 포털에 찾아봅니다. 생떼질 하다라는 의미의 경상도 사투리, 이런 말들이 그대로 지금 현재 나와 있어요. 자, 누가 잡아줘야 될지는 여러분도 저도 고민이 많습니다. 자, 표준국어대사전 국가에서 만든 사전입니다. 어떤 말은 실려 있습니다. 다대기, 마호병, 미싱, 앙꼬, 야끼, 만두, 사시미, 노가다는 실려 있어요. 그럼 이거 찾아보면 그런 말이구나 알겠지만 지금 실리지 않은 일본어는 유도리, 자부동, 다라이, 스시, 쓰나미, 땡깡 뭐 이런 말들은 안 실려 있어요. 자, 이걸 모두 실어달라는 것도 아니고 이런 말들을 몰랐을 때 어떻게 어른들은 뭐 이런 거 찾아보지도 않겠지만 학생들은 어떻게 이런 말들을 이해할 수 있을까 고민이죠. 자, 지금 갓길로 변했습니다. 원래 노견이라고 했었어요. 지금 오른쪽은 지금도 지방에 가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더 뭐 재밌다 그럴까 부끄러운 것은 길어깨. 자, 길어깨경. 정확히 번역하면 길어깨가 맞습니다만은 우리는 갓길로 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도 이거 며칠 전에 경부고속도로 공사장에서 찍은 겁니다. 이것을 옮긴 사람들은 지금 이거 노견을 충실히 한국말로 옮겼다라고 생각을 했는지 모르지만 왜 이런 말을 옮겨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아무 생각이 없는 거죠. 여러분들이 고속도로 가보세요. 저는 여기다 차 세우고 이거 찍었는데 이런 현주소가 이렇습니다. 이렇게 기록이 없음. 자, 국민을의 우리가 대단한 말인 것 같지만 국민을의 유래를 기미가요와 일장기 경례입니다. 궁성요배입니다. 신사참배입니다. 정의가 되어 있어요. 일본 사전에서. 국민을의. 이것은 살짝 표준국어대사전에서 공식적인 의식이나 행사에 국민으로 마땅히 갖춰야 격식, 국기에 대한 경례, 애국가 제창, 순국선열에 대한 묵념 따위 순서로 진행한다. 끝입니다. 유래도 안 써있어요. 지금 국민의례를 하지 말자는 게 아닙니다.
이 말이 어디서 왔다는 거 기록하지 않고 우리가 지금 모든 행사에서 국민의례가 있겠습니다라고 시작하는 게 문제가 있다는 거죠. 국기성명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왜? 제가 시간이 없어서 한 2시간짜리 강연을 10분에 해야 될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여러분 이해해 주시고요. 국기성명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명치정부를 널리 전 세계에 알리자는 뜻에서 유래한 겁니다. 멸사봉공, 한자로 멸사, 사적인 것을 멸하고 공적인 것을 받든다. 명치정부를 받들자는 겁니다. 이순신 시대는 이렇게 쓰지 않았습니다. 그때는 배사향공 또는 지봉공 이런 말을 썼었어요. 자, 이게 아마 하이라이트라고 뭐 영어로 말하면 자, 그늘공의 달이라는 이런 식물이 풀꽃이 있습니다. 예, 이게 국가생물자원관 2011년에 나온 책에 다음과 같은 풀이가 나옵니다. 단연생 초본이고 지하경은 수염뿌리 모양의 곁가지가 있거나 없다. 전주에 털이 없고 높이는 20cm다. 근생엽은 길이가 이렇고 3의 3출엽이며 옆병은 아랫부분이 넓어져서 줄기를 감싸고 길이는 2-3mm이다. 수가는 한 개에서 4개가 속생으로 분지하고 편평한 방추형으로 총선이 있으며 길이는 이렇다. 과병은 길이가 4에서 11mm고 주두는 수축되어 내곡한다. 도대체 이것을 누가 읽으라고 이렇게 쓴 겁니다. 이 원인은 어디에 있는 겁니까? 일본 사전을 그대로 베껴 쓰고 있는 겁니다. 우리 풀꽃, 우리 땅에서 나는 풀꽃 이름과 그 풀이를 우리식으로 써야 된다는 의식이 없다는 거에 대해서 저는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하다못해 아이들이 먹는 이 과자에도 취식 방법이란 이런 일본식 말을 써야 될 것인지 뭐 뜯는 곳이라든지 이런 의식이 없어요. 지금 한바식당이라고 멀쩡한 식당을 만들어서 한바식당이라고 써놓는 것들, 한바의 뜻을 알기나 하고 써야죠. 한바란 이건 교토의 만관 탄광 기념관에서 조선인이 강제로 끌려가서 지냈던 곳인데, 한바라는 것은 사람이 밥을 앉아서 먹을 수 없는, 정말 죽지 못해서 물을 말아서 한 숟갈 닭광하고 또 먹을까 말까 하는 게 한바입니다. 그런 식당이 즐비합니다. 지금. 자, 뭔가 개그고 발치만 이런 것도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모래함, 여기 인제에 보면 방활사라고 있어요. 미끄러지는 활자, 모래, 방활사, 무슨 불국사 이런 절가 있잖아요. 모래라고 함도 필요 없어요. 모래 이렇게 열어보면요 모래 들어있어요. 이렇게 의식이 없는 거예요. 일본말의 영향입니다. 자, 뭐 말하기도 어렵지만 이 꽃이 지금 정식 명칭이 개불알 꽃입니다. 일본말 이누노후구리 번역한 겁니다. 그대로. 이거 이 모양이 지금 개불알 같아서 지금 붙인 거고, 이 양반이 붙였어요. 마키노 도미타로, 일본 식물학의 아버지입니다. 그동안 이 사람 한 말 한번 듣고 우리가 생각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동안 일본의 풀과 나무 이름은 한자로 써왔는데 이것은 낡은 생각이다. 한자는 중국의 문자이므로 일본의 문자인 가나로 쓰는 게 편리하고 시대 조류에 맞다. 도쿄 제국대학 이학부 식물학 교실에서는 수십 년 전부터 식물 이름은 일본 이름과 가다카나로 써고 있다. 자기 나라에 훌륭한 식물 이름이 있는데 남의 나라 문자로 그것을 부른다는 것은 자기 자신을 비하하는 독립심이 결여된 생각이다. 이러한 자세는 자기 양심을 모독하고 자기 자신을 욕보이게 하는 것이면 어떤 변명도 할 수 없다. 이것은 일본인이 일본어에 대한 얘기입니다. 제가 이렇게 인용하는 것은 얘네들이 이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것에 대한 무비판적으로 광복 70년 현재까지 이런 일을 그대로 우리 말 속에 쓰고 있고요. 뭐 제국주의 학자가 이렇게 했습니다. 특히 한옥의 말과 외래어가 남용되어 국어의 순수성을 해치고 있다. 1948년에 쓴 말입니다. 그만큼 자기 일본어를 지키자는 노력을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일제강점기에 강요된 일본어는 해방 이후에도 털어버리지 못하고 우리 마음을 깊숙이 남겨놓은 채 광복 70년을 맞이했습니다. 일제국주의자들의 조선 침략의 역사는 다름 아닌 문자, 글자 침략이죠. 특히 올해는 곳곳에서 광복 70주년 행사가 유달리 성대하게 치러졌습니다. 일제강점기에 빼앗겼던 우리 말글살이와 그것의 해악에 대한 성찰은 눈 씻고 봐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다행히 지금 2015년 세계문자 심포지아에서 각 나라의 문자가 갖는 의미와 상징성에 대한 깊은 성찰의 시간을
갖게 됨을 기쁘게 생각하고 앞으로 한일 간의 문자 전쟁에 대한 폭넓은 논의와 관심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선생님, 네, 감사합니다. 저는 여기서 우연히 사실 제가 독일에서 있고 프랑스에서 공부했고 그다음에 독일에서 인지니어로 근무하다가 이제 휴가차 와서 12월 달까지 있다가 내년에 들어갈 생각입니다. 근데 유럽에 있다 보니까 유럽 말도 좀 배우고 뭐 러시아 말도 좀 배우고 네, 언어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발표 아주 잘 들었고요. 여러 그 나라의 여러 문화의 그 다음에 역사적인 거 그런 것도 굉장히 흥미로웠습니다. 제가 질문이 좀 많은데요.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 1분 내지 2분으로요. 네. 처음 짝 말씀드릴게요. 읽으면서 처음 말씀드리면 지금 막 발표해 주신 이윤옥 교수님 이게 우리나라 그 일본 언어가 이렇게 계속 남아 있다는 거, 그러니까 통일이 아니라 해방 후 그다음에 뭐 60, 70년대 말 것도 없고 지금 70년이 지난 지금도 안 돼. 우리나라 이건 말하자면 일종의 친일파 있잖아요. 정치 경제를 제외하고도 뭐 교육 문화에도 친일파들을 갖다 해소하지 못한 거, 거기서 온 것이 아닌가 저는 생각되고요. 그리고 이거에 비해서 북한은 어떤지요? 북한은 완전히 조선어로 일본어를 다 이제 전역했는지요? 네, 뭐 친일파 청산이 안 된 것은 너무 당연한 일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현재 할 수 있는 걸로 접근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북한은 많이 언어가 순화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에 뭐 약수 이런 것들 먹는 샘물 같은 거 뭐 하여튼 그런 예들이 많이 있지만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나라도 노력을 안 했다는 것은 아니고요. 많은 순화를 노력하고 있지만 그러나 계속 또 유입해서 들어오는 말들이 있고 조금 무신경하다 할까 그런 점에 대한 얘기를 좀 하고 싶은 거였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뭐 지금은 괜찮겠지만 뭐 70년대, 60, 70년대 만일 그런 한국화를 하고 일본어를 바꾼다고 하면 또 잘못하면 친일파 갖고 있는 정권 속에서 너는 또 빨갱이로 그렇게 지적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게 계속 남아 있었던 것 같고요. 제가 보기에는 뭐 지금 일본이 점점 경제적으로 세계적으로 이제 힘을 잃어가는 상황에서 그리고 저희가 생각하기로는 일본 문자 체계 세계에서 제일 복잡하고 제일 어려운 체계거든요. 그래서 또 일본어가 조선어보다 우월하다는 건 도저히 이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고 차차 이제 도태될 거라고 생각하고 거기에 대해서는 저는 그렇게 걱정 안 합니다. 이제 일본어가 특히 이제 영어가 이제 우리나라를 완전히 점령할까 거기에 대해서는 걱정을 많이 하는데요. 네, 그거였고요. 두 번째 질문은 제가 러시아에 대해서 아주 흥미롭게 잘 들었고요. 제가 알기로는 이 레닌 진짜 좋은 사람이고요. 이 스탈린은 나쁜 사람인데 레닌 제가 이 러시아를 좀 근대 역사를 소련을 좀 연구하면서 재밌었던 게 이 레닌, 스탈린, 트로츠키 이 세 사람이 소련을 갖다가 이제 창립을 했는데 이 다 이민족입니다. 네, 그렇죠? 레닌은 추바슈라고 투르크 계통의 사람입니다. 스탈린은 그루지아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트로츠키는 유태인이었고요. 그런데 제가 좀 놀란 게 스탈린이 소수민족인 일종의 그루지아 사람이었는데 그렇게 친노 정책을 했다는 게 좀 궁금하고요. 아마 이건 혹시 필요성에서 이렇게 당무한 취했지만 다른 15개 공화국 내에서는 자치 교육이라든지 그런 걸 문화라든지 그런 걸 허락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렇게 심했다고 보지는 않고 그러니까 필요성에서 그냥 러시아를 하고 그다음에 지금 다른 15개
미국에서는 계속 그 언어들이 사용되고 있고 뭐 없어지지 않았으니까요. 예, 존재하는 거고 예, 그렇게 보는데요. 그러면 스탈린이 죽고 나서 이제 크루체프가 정권을 잡았을 때 스탈린화를 이제 완전히 없애는 걸 그런 정책을 많이 썼는데 이 언어나 뭐 이런 문화적인 데서는 어떻었나요? 계속 그걸 이어갔었나요? 크루체프 브레즈네프 그 시대에도요? 네, 그러니까 언어 정책을 일단 먼저 말씀을 드리면 70년대까지 거의 같은 기조를 유지를 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정책들은 사후에 스탈린 우상화를 반대하기 위해서 격하운동도 많이 했고 스탈린 관련자들 숙청도 많이 했지만 언어 정책 같은 경우에는 기조를 계속 이어가고요. 왜냐하면 뭐 이거는 그 스탈린이 했던 정책이라서가 아니라 그 이후로도 특히 5, 60년대에 들어서는 더 산업화에 박차를 가할 필요성이 있었기 때문에 언어 정책 같은 경우에는 기조를 계속 이어가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70년대 이후로는 특히나 러시아어를 중심으로 하는 교육 체계 개편 이런 것들에 더 박차를 가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까 잠깐 말씀하셨는데 스탈린이 왜곡이 그러니까 사실은 소수민족인데 러시아어를 그렇게 했던 거는 뭐 물론 뭐 정책 결정권자니까 정책적인 필요성에 의해서 그렇게 하기도 했지만 사실은 그냥 뭐 개인 심리학자나 이런 분들이 얘기할 때는 본인의 그런 컴플렉스도 많이 작용한 게 아닌가. 그래서 평생 러시아어를 단문장으로만 얘기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원래 말도 별로 많지 않았던 사람이고 평생 러시아어를 단문장으로 얘기했는데 사실은 본인의 그루지아인이라는 것도 드러내지 않았고 러시아어로 짧게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뭐 개인 심리학자들은 그렇게도 얘기하지만 일단은 최고 결정권자니까 그 전체적인 소련이라는 큰 나라 그리고 특히나 2차 대전 이후에 그 전후 복구하면서 하나로 통일시킬 필요성에 의해서 그런 통일되는 정책들, 산업화 정책, 거기에 필요성에 의해서 언어나 이런 것들을 통일할 그런 정책들을 폈었던 거죠. 그러니까 뭐 민족 문화를 완전히 말살하는 이런 정책을 특별히 했다고 생각되는 게 아니라 스탈린 시기의 그 민족 정책, 언어 정책의 특징은 사회주의형 인간을 만들어내는 거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지역의 그 민족의 특징을 없애고 새로운 사회주의형 인간을 만들어내서 모든 민족들이 섞이도록 하는 그래서 그때 그런 정책 하에 강제 이주가 이루어졌던 거고요. 그래서 그런 민족 정책 하에서 그 극동에 있었던 고려인들도 이주가 됐고 사실은 지금 전쟁을 하고 있는 체첸인들도 스탈린 민족 정책 시대에 다른 쪽으로 이주를 했다가 거의 다 강제 이주 당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민족을 다 섞는 거죠. 그래서 고유의 민족 색깔이 아니라 새로운 사회주의적 민족형으로 만들어내는 그런 민족 정책과 언어 정책 그런 바탕 하에 그 펼쳐졌던 시기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잠깐만 그 러시아의 미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지금 계속 다른 15개국에서 러시아가 공통으로 이제 사용을 되고 있는데 아까 말씀하셨듯이 지금 뭐 장관되고 그런 사람 60, 뭐 70대고 해서 러시아로 계속 교육을 받았지만 앞으로 뭐 한 세대, 그러니까 25년, 40년, 50년이 지나면 차차 자기 그 정체성을 이제 찾기를 위해서 노력을 하고 그래서 감소화되지 않을지. 예, 그런 거는 뭐 그런 수순을 밟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사실은 그런 쪽에 가보면 아직도 끼릴 문자로 전부 다 간판들이 보이고 하지만 우즈벡 같은 경우에는 자기 문자들을 쓰기 위한 노력들을 활발히 특히 해서 라틴어로 쓰고 있잖아요. 예, 바뀌었습니다. 그게 소련 붕괴 이후에. 아제르바이잔도 라틴어로 쓰고요. 예, 그러니까 앞으로는 가속화될 것인데 그게 10년, 20년 훨씬 더 몇십 년이 가야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점차적으로 그런 방향으로 다양화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는 생각이 듭니다. 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프랑스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프랑스가 굉장히 유럽에서 제일 아마 반미, 반앵글로색손인 나라로 알고 있는데 그게 아마 좀 영국이랑 그 사태가 나쁜 그런 그 역사적인 데서 나오는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미국의 그 주도하는 뭐 세계 경제, 세계 문화를 이제 제일 반대하는 나라인데요. 네, 그러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 많은 다문화를 갖다 포용하려고 그러고 뭐 그런 정책 문화 그런 걸 쓰고 있는데 그 반면에 또 굉장히 보수적인 면도 있어요. 이 사람들이 그 문자 개혁을 안 하려고 그래요.
네, 그 프랑스어 문법도 좀 힘들지만 그 문자, 그러니까 뭐라 그러죠? 죄송한데 질문을 좀 짧게 네네, 그 업토그래피라고 해가지고, 네, 그거 쓸 때 굉장히 힘들잖아요. 뭐 액센트 들어가고, 그다음에 무음도 많이 들어가고, 네, 그거에 대한 개혁은 없습니까? 개혁은 없습니까? 한 3, 40년 전부터 그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스페인어 같은 경우, 특히 이제 필로소피 같은 거 할 때, 네, PH도 이제 라틴어 잔재고, IE로 끝나는 것도 라틴어 잔재고. 그러니까 이 불어 같은 경우는 어쨌든 발음하고 이제 표기법이 가장 괴리가 있는 이런 언어인데 이걸 스페인어처럼 이렇게 좀 단순화시키는, 특히 이제 속도전이 요구하는 그 오늘날 이렇게 악상 같은 이런 것들은 정말 하나하나가 이렇게 다 속도에서 뒤지는 어떤 그런 꼴을 보여주는데, 한쪽에서는 당연히 철자법 개정에 대한 그 요구를 하죠. 근데 대세는 한 국가의 어떤 언어를 바꾸는, 이거는 그냥 쉽게 생각할 문제가 아니다. 철자법을 고치는. 그래서 어쨌든 이 철자법 개정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이 워낙 대세이기 때문에 지금 못 바꾸고 있는 거지. 그 논의는 당연히 있어요. 언젠가 바뀔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아, 네. 아니 바뀌지는 않겠죠. 제가 보기에는 바뀌지는 않습니다. 네, 마지막으로요. 그 프랑스어가 지금 옛날에는 뭐 세계 공통어로 쓰이고 뭐 러시아나 독일에서 왕실에서 프랑스어를 쓰고, 지금 우리가 영어 쓰듯이 이런 식으로 했는데 한 200년 전까지만 해도요. 지금 계속 밀리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19세기 초에는 세계 국제 우편 그것도 불어였고, 그다음에 올림픽 피파 이런 것도 다 프랑스에서 나온 건데, 지금 계속 영어한테 밀리고, 그다음에 중국한테 밀고, 또 유럽에서는 독어한테 밀리기 시작하는데, 이 프랑스어의 미래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제 인구가 계속 줄는다고 생각하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시시한 아프리카 나라나 이렇게 사용되고요. 대단히 흥미로운 그 연구 결과가 한 두 달 전에 이렇게 나온 적이 있는데, 미국에서 나온 겁니다. 2050년에 세계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언어가 불어라고 1위로 미국 쪽에서 이렇게 통계가 나온 게 있습니다. 그는 또 생각을 해볼 여지가 있지만은 아마 이제 지금 불어권 아프리카로, 그러니까 대충 한 15에서 16개국으로 사하라 이남 지역 혹은 북아프리카 마그레브 지역이라고 그쪽 인구가 이제 절대적으로 늘어날 거에 아마 전제로 한 이런 통계겠지만은 그게 실현될지 안 될지는 알 수 없지만은, 한쪽에서는 또 불어가 지금 세계 1위 제일 가장 많이 사용되는 언어로 등극할 거라는 이런 진단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현상을 보고 이렇게 여러 가지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저는 현상이 언어의 어떤 뭐라고 할까, 힘이라든지 아니면 가치라든지 이런 거를 결정하는 건 절대 아니라고 봅니다. 무슨 얘기인가 하면은, 아직도 여전히 세계 외교 언어로서 자리 잡고 있는 그런 영어와 더불어서 불어고, 그 다음에 심지어는 이제 불어과 졸업생들이 이제 미국에 가서 이제 흥미로운 경험을 한 이런 얘기를 전하는데, 어쨌든 미국에서는 불어를 한다면 가장 또 이렇게 고급스러운 걸로 이렇게, 그래서 미국처럼 이렇게 돈이 많이 드는 데서 결국은 불어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결국은 유학비를 다 댄 이런 얘기까지 이렇게 하는 걸 보고, 참 지금도 그렇습니다. 지금도 그렇기 때문에. 근데 그거는 거꾸로 거꾸로 이야기하자면 지금 한국어를 사용하는 인구가 적고 제한적이고, 그 다음에 또 한국의 미래가 어둡다 해가지고 한국어가 이 힘의 질서에서 밀리는 언어라고 저는 절대 얘기할 수 없어요. 저는 어쨌든 아까도 누리 이렇게 얘기한 것처럼 이건 정체성하고, 그 다음에 우리의 정신하고, 그 다음에 우리의 어떤 과거, 현재, 미래와 이렇게 직결된다고 보면, 이건 경제 논리가 절대 이게 개입돼서는 안 되는 거라고 보는데, 지금 선생님 얘기한 거 보면은 완전히 힘에서도 밀리고 지금 이런 차원에서 100년 동안의 기록을 보면 1900년부터 2000년까지 물론 이제 그런 역사적인 어떤 측면을 우리가 고려할 수도 있는데, 저는 프랑스어로 프랑스인들 혹은 불어권 지역에서 이렇게 담아낸 어떤 무수한 어떤 정체성과
그 어떤 고통과 번민과 뭐 이런 어떤 행복과 이런 것들을 다 고려할 때 이 불어는 여전히 이렇게 소중히 우리가 여겨야 될 대상이고 지켜나가야 될 대상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럼 역설적으로 우리 쪽 문화나 우리 쪽 언어도 마찬가지 얘기입니다. 다른 뭐 저 질문이 있으면 지금 시간은 뭐 거의 다 돼가는 것 같은데 한 50분에 끝내도 되겠죠 뭐. 12시까지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예. 네, 저는 서울에 있는 대학교 한 대학교에서 재학하고 있는 학생이고요. 제가 그 질문 드리고 싶은 거 그 이은옥 선생님께 질문 드리고 싶은데요. 그 저는 그 언어라는 게 그 어떤 고정된 실체가 아니고 어떤 되게 유기물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떤 사회나 시대상을 반영하는, 그래서 이게 언어라는 게 어떻게 극단적인 민족주의에 빠지지 않고 어떻게 다 포용할 수 있는, 저기 저 세계문자 심포지엄 신부에서 보듯이 저걸 다양성을 추구하는 것 같은데, 이 다양성이란 게 그 각자 이렇게 있는 게 아니고 다 같이 이렇게 통합할 수 있는, 포섭할 수 있는 그런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또 그래서 생각하기를 제가 그 물론 그 일제가 저희 우리나라 말을 이렇게 하는데 어떤 반복사의 문제도 있었고 또 우리말에 대한 소중함을 자각하는 것도 필요하긴 한데, 그래서 또 마땅히 바로잡아야 할 게 있을 것 같은데, 그럼 바로잡는 기준이 뭔지 궁금해요. 저는 그 우리말에 이렇게 녹아든 어떤 일제의 잔재들 그런 거를 고쳐야 된다면 그 고쳐야 되는 기준이 뭔지, 그 점에 대해서 제가 좀 궁금하거든요. 네, 뭐 고쳐야 되는 기준을 우리 학생이 질문하고 내가 이렇게 기준을 세워서 고쳐야 된다라고 할 수 없지만, 사회적인 우리 그 보이지 않는 합의가 있고, 벤또라고 쓰던 것이 도시락으로 바뀌어 있는 데는 많은 사람들의 노력이 있었기 때문에 바뀌었던 거예요. 그게 괜찮다면 그대로 뭐 쓸 수 있지만, 우리가 문자 다양성을 착각하면 안 되는 게, 일본과 우리의 그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었던 역사적 사실 바탕 위에서 우리가 일본의 말을 받아들여야 되는 거고, 아까도 잠깐 얘기했지만 우리가 지금 영어나 중국어 배우듯이 학원에서 배우듯이 그렇게 일본과의 관계를 설정하면 안 된다고 보고요. 그렇다고 해서 금방 바꿀 수 없는 것을 내가 다 바꾸라는 얘기는 아니지만은 적어도 그런 유래라는 거라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된다는 것에 지금 제가 그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죠. 그러니까 많은 시간이 또 걸려야 될 것이고, 아까 말했지만 녹용 같은 게 갓길이 그것이 기럽게라고 바꿔놓으면 그것이 끝난 거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말로 바꾸는 것에 대한 깊은 생각이 없으면 껍데기 무늬만 바꿔놓고선 바꾸는 게 아니거든요. 왜 우리가 그런 편한 우리말들이 있는데, 정지용의 시에 보면은 오늘도 맨 끝에 올라 이랬었거든요. 향수 노래 부르고 그 시인이 그 시대만 해도 산을 매라고 했었거든요. 그런 것들이 우리가 그 우리말이 이 중국 한자와 일본 한자 이런 말로 많이 밀려난 것에 대한, 특히 나는 일본어 전공자니까 우리말 속에 들어있는 이런 것들, 그리고 정말 그 식물 풀이 그것을 알 수 없는 일본말로 그대로, 역병이라든지 이렇게 어려운 말로 그대로 일본말로 번역해 놓고서 그것을 모두 할 도리를 했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너무나 잘못된 거죠. 기준은 없지만 우리가 이것은 고쳐야 될 거라는 것은 어떤 그 한국말을, 우리 배달말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의식적으로 느낄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회적인 합의를 지금 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에 대한 것을 지적하고 싶은 거고, 그 다양성은 좋지만은 개별적으로 들어가서 언어는 그 나라의 얼과 혼이니까 낱말 하나라도 지켜야 될 것들은 지켜나가는 게 맞다고 생각해서 전체적으로는 동의를 하지만 특수관계였다는 것을 잊지 말았으면 하는 뜻에서 얘기 드린 거예요.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윤옥 소장님한테 저도 질문 드리고 싶은 게, 그 이제 일본 이제 역사적으로 보면 한자라든지 이제 저희 나라의 문물 그리고 중국의 문물을 이렇게 저희 나라 사람들이 일본으로 전해주지 않았습니까? 또 이제 저희가 식민지 시대를 거쳤다고 해도 이제 문화라는 게 일반적인 게 아니고 성반적인 적이라고 생각하는데, 일본어 속에 혹시 남아있는 한국어의 영향이나 한국어의 흔적 같은 거는 어떤 실태가 어떤지 궁금합니다. 네, 그건 뭐 이루 말할 수 없죠. 그 7세기 이전에 이른바 7세기 이전, 저는 넉넉 잡고 8세기까지 보는데 8세기 이전에 일본 문화, 문자, 문화 이런 것들은 고구려 백제 신라의 영향이 확실합니다.
그것은 오늘 그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또 저도 그런 책도 쓰고 있지만은 그렇게 확실하기 때문에 제가 이제 또 최근에 낸 책 말고 우리 말이 들어가서 지금 현재 일본어가 뭐 1000년 이상 쓰고 있는 말들은 뭐 이루 말할 수 없죠. 그러니까 그것도 지금 하고 있지만 지금 요 35년 동안에 겪었던 요 35년간도 많은 그 고기간도 많은 영향이 남아있는데 과거에 그 문자 전해준 것서부터 문화 전해준 그 시대에는 뭐 이루 말할 수 없는 바탕 깔려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뭐 두 가지 차원에서 보면은 정말 우리 그 고구려 백제 신라 유적이나 언어 속에 문화 속에 그대로 남아있는 건 남아있고 우리가 그런 걸 더 이렇게 뭐 알리고 그런 것들을 또 꾸준히 해나가야 될 뿐더러 지금 오늘 주제는 지금 그런 가장 문자 전쟁에서 사실은 패하고 있고 끝났지만 아직도 그것을 인식 못하고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얘기한다면 우린 정말 굉장한 자긍심과 자존심을 가지고 지낼 수 있는 그런 결례라는 거 말씀드립니다. 또 다른 지금은 네, 러시아 거에 대해서 제가 보기에는 러시아 네, 자꾸만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 네, 제가 여기 관심이 많아가지고 러시아 사람들이 그 사실은 뭐 1800년, 1800년인가요? 네, 1820년까지인가요? 그때까지는 계속 그 투르크, 몽골 이런 그 역사적으로 보면요, 그 시베리아 광야로부터 우랄 알타이 광야로 해서 계속 그 돌골족, 뭐 투르크, 뭐 지금 카삭 애들이나 뭐 이런 뭐 킵차크, 그러니까 뭐 그런 사람들한테 이제 영토를 뺏겼다가 이제 점령을 당했고, 그다음에 이제 몽골이 완전히 모스크바, 뭐 산프란시스코까지 갔었고, 근데 거기에 대한 그 콤플렉스가 있어서 그런지 그 후로 이제 러시아 애들이, 그러니까 슬라브족들이 이제 이 알타이 그 족들을 다 물러내고 그 후부터 이제 아까 그런 정책도 이제 특히 뭐 다른 역사가 긴 아르메니아나 뭐 발트국이나 아니면 저 그루지아보다는 이 투르크족들을 갖다가 그러니까 러시아 내에 이제 지금 뭐 사하공화국이나 아니면 뭐 그런 여러 가지 공화국이 있는데 투르크 민족의 그 정체성을 많이 공격한 것 같은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역사학자들도 그렇고 많은 분들이 사실은 러시아 사람들이 깊은 곳에 그런 피해 의식이 있다고 얘기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러시아 사람들은 몽골로부터 유럽을 지켜낸 것도 자기네가 방어막이었었고, 또 가깝게는 나폴레옹으로부터 그 중앙아시아권이나 아시아를 지켜낸 것도 자기네들이 방어막이 됐었고, 언제나 자기들은 백업이라고. 히틀러도 그렇고요. 네, 히틀러도 그렇고요. 근대까지 올 때까지 그런 거는 사실인데 전체적으로 지금 다시 한 번만 마지막. 제가 알고 싶으니까 그 러시아인들의 네. 그 슬라브 쪽에서의 네. 콤플렉스가 있어서 그거는 터키족들한테 집중을 시킨 것 같아요. 그런데 그거는 사실인데 그 이슬람계 터키족에게 더 압박을 가했다는 거는 사실은 그런 의식적인 역사적인 거에 기원하는 거는 저는 아니라고 보고요.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종교가 다릅니다. 그러니까 기독교권, 그리스 정교에서 기원한 기독교권의 문화고요, 러시아는. 근데 이쪽은 이슬람권이기 때문에 종교가 다름으로 인해서 다른 문화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게 역사적으로도 그렇지만 최근에 또 일어나는 것도, 예를 들면 지금 러시아하고 체첸하고는 전쟁을 하고 있고 지금 휴전 상태이긴 하지만 더 압박을 하고 더 말살을 하고 했었던 게, 이슬람권 같은 경우에 그 피해 보복이라고 그래서 아직도 이렇게 극진 이슬람 같은 경우에는 참 그 기독교권에서 받아들이기 힘든 그런 종교적인 문화적인 차이들 때문에 더 압박이 그 안에서의 압박과 그런 게 심해지는 거지, 그런 게 더 직접적인 연관이 되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역사적인 것보다 언어적인 것보다도 민족적인 것보다도 종교적인 거라고요. 네, 종교와 거기에서 파생된 문화권의 이질성 때문에 그런 작업들이. 네, 죄송합니다.
우리 오늘 이제 발표회가 좀 청중이 좀 적어서 신경이 좀 쓰이셨을 텐데 전혀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작년에 해봤더니 청중을 동원하지 않으면 결국은 오지 않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찾아가는 방식으로 해야겠다 해서 녹화라는 방식을 선택을 했고, 저희가 토론을 잘 하고 녹화가 잘 되면 아카이브를 통해 가지고 충분히 대중에게 전달이 될 겁니다. 부담감 갖지 마시고, 제가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은데요. 사실 글자 전쟁에 대한 주제를 선택한 이유는 전쟁이라는 게 이기고 지는 걸 가능하고, 승자에게는 뭔가 이제 지배의 의지를 갖게 되고, 패자에게는 열등감을 느끼게 해주는 그런 이제 어떤 악과 선의 대결 구도를 갖고 있습니다. 근데 과연 글자 전쟁도 그런 모습을 갖고 있는지 궁금해서 한번 시도를 했는데, 특히 유라시아 지역이 궁금했습니다. 러시아를 중심으로 했던 이런 패권적 언어 정책이 있었는데, EU를 통해 가지고 또는 이제 러시아 연방들을 통해 가지고 공화국들이 많이 이제 성립이 됐고, 그들이 모두 모국어 중심으로 정책을 전환하면서 이제 러시아 문제도 있지만, 러시아어도 있지만 영어 또 모국어 여러 개의 언어적인 이제 선택지들이 생겨났고, 그들이 지금 그걸 어떻게 결정해 갈지 미정인 상태여서 어떤 방식으로 지금 미래 향후 이루어질지 그게 좀 궁금했었던 것이고요. 유럽 같은 경우 사실 완벽하게 언어 다양성이 정책적으로 이제 확립이 됐는데 그것이 역효과를 낳고 있지는 않은지, 아까 우리 지름자께서 하셨지만은 불어가 밀리는 거 아닙니까라는 말 속에는 결국 영어라는 것이 EU 안에서도 우위를 점하는 것이 아닌가. 과연 이것이 혹시 이러한 EU의 정신, 언어 다양성을 깨트릴 위험 요소는 아닌지, 이런 것들이 궁금했던 것이고, 특히 가장 이제 궁금했던 부분이 이윤옥선의 발표였는데요. 언어 전쟁의 후유증이라는 걸 우리가 너무 그동안 우리가 무시했던 것이 아닌가. 한글 전용하는데 무슨 문제가 있을까요? 근데 핵심은 이런 것 같습니다. 글자라는 것은 말을 적기 위한 것인데, 적는 글자만 갖고 있으면 뭐랍니까? 거기에 담겨진 말이 우리말이 아니고, 또 아까 우리 개불할 보여주셨지만은 설명해 놓은 거 보니까 이해할 수가 없는데 한글로 적어놨다고 해서 그것이 과연 우리 말이냐, 이런 문제가 있어서 그거 왜 이렇게 글자와 말이 어긋나게 됐는지, 결국 이제 우리 말글에 대한 사랑 또는 이제 갈고 닦아나가는 우리의 노력, 이런 것들이 뒷받침될 때만 식민지배 문자 전쟁에서 패한 패전국의 국민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잘 보여준다고 보는데요. 이런 것들 향후 전망을 좀 우리 세훈 선생님께서 해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가만히 있으면 언어는 순화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광고 후에도 계속 들어오고 있는 말들은 택배라든지 물류라든지 이런 말 해방 후에도 계속 지금 어제 만들면 오늘 들여다 쓰고 있거든요. 이런 말들에 대해서 쓰는 것과 정말 우리가 이걸 써서 다른 말로 대체할 수 없느냐, 그런 것에 대한 끊임없는 자기 성찰, 그거 갖지 않으면은 저절로 그거 순화되고 그런 건 아닙니다. 영어는 조금 다른데요. 웰빙 같은 게 한참 유행하다가 지금 사라지고 힐링이 들어오지만, 영어권의 낱말들하고 기본적으로 우리가 여기서 조선 교육령 하에서 조선 충실한 일본인으로 하기 위해서 들어왔던 말들이 지금 국어사전에 그대로 남아있는 한은, 그것을 청산하지 못한 한은 우리는 계속 이상한 자부정의 경상도 사투리라는 이런 식으로 갈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 개념 있는 이런 결의가 돼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노력하지 않으면 절대 언어는 순화되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제가 이번에 이걸 정리하다가 생각을 하니까 지금 일본 사례 발표도 하셨는데, 예전에 제국의 경험이 있었던 사람들은 언어라는 걸 어떻게 무기로 가져가야 될지를 알고 있었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제국을 한번 해본 사람은. 그러니까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러시아어를 가지고 전소련을 통일을 하는 정책을 펴과 동시에 외국어 같은 경우에는
영어나 뭐 영어 거기는 영어랑 미국이랑 적대국이었으니까 영어가 꼭 아니더라도 프랑스나 독일에 대한 독점적인 우위를 주지 않고 다양한 캄보디아, 베트남어도 최고의 엘리트에게 배우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이 언어를 가지고 통일과 다원화를 해야 되는 정책이 분명히 있었구나 이런 거를 뭐 어렴풋이 알았지만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 그런 맥락에서도 생각을 하면 지금 그 예전 구소련권이었다가 해방 이제 독립을 한 나라들 같은 경우에는 끊임없이 본인의 모국어로 교육을 하고 그거에 더 활성화되고 사실은 자기 언어로 쓰인 역사도 없습니다. 거기는 지금 그런 노력들을 같이 해 나가고 병행해가면서 다원화를 해야겠지만 그게 우리의 아까도 말씀하신 것처럼 일제 이후에 우리에게도 갑자기 전환이 되지 않는 것처럼 거기도 러시아어의 영향권, 러시아의 영향권에서 좀 벗어나기 어려운 것이 경제적으로 가면 갈수록 세계적으로 밀접하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영향이 오고 갈수록 단시간 안에 그렇게 언어나 문화권들도 독립이 되지는 않을 거다. 그렇지만 뭐 가깝거나 멀거나 안에 어느 순간 다원화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건 맞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소속된 비교문학과에서 이제 나오는 얘기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거기서는 비교문학이 왜 필요하냐? 이건 힘의 질서에 따른 어떤 문학이 아니고 결국은 남의 글과 남의 말을 통해 가지고 다른 세상을 이렇게 바라보는. 그러니까 언어나 이렇게 글자 같은 경우는 결국은 세상을 잇는 가교 역할을 해야지. 그게 결국은 이제 언어가 경우에 따라서는 폭력도 될 수 있는 걸 이렇게 경험한, 예를 들어서 제국주의 시대가 그랬죠. 그런 어떤 이 역사적 경험을 통해서 보면 언어는 결국은 어마어마한 무기가 될 수 있는 동시에 어마어마한 또 하나의 또 다른 반대쪽의 역할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얘기를 일단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조금 민감한 얘기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제 국사 교과서 때문에 한국 전체가 시끄러운데, 저 며칠 전에 이제 페북에 아주 욕을 써가지고 제가 올려놨는데, 이 한국 멍청한 인간들 때문에 지금 일본에 빌미를 제공했다. 지금 우리가 역사를 이렇게 하나로 이렇게 바라보게 한다는 거는 일본 입장에서는 또 당연히 역사를 하나로 바라보게 할 어떤 빌미를 제공한다. 그 얘기는 뭔가 하면 우리 쪽에서 독재나 군사 정권이라든지 이걸 미화한다는 거는 일본 입장에서는 결국은 자신들의 어떤 제국이라든지 혹은 군국주의 이런 것들을 또 미화할 어떤 빌미를 제공. 왜 이제 그런 생각을 이제 못했냐는 식으로 이제 이렇게 글을 쓰면서 맨 마지막으로 이제 어떤 토를 달았는가 하면은 결국 우리 속에 이렇게 내면화된 어떤 노예 근성을 스스로 이렇게 자인하는 꼴을 일본한테 이제 보여줬다라고 저는 이제 마무리를 지었는데, 그런 어떤 바탕에서 우리가 지금 언어 전쟁을 바라보고 문자 전쟁을 바라봐야 되는 게 아닌가. 지금 언어에 관해서는 여러 가지 얘기들이 저보다 더 많이 알고 있을 정도로 이 복잡하다는 얘기 있다는 걸 여기 플로어에 계신 선생님들도 학생들도 많이 알고 있겠지만은, 예를 들어서 간판의 문제 그렇죠. 그 다음에 패션 잡지에서 써대는 전혀 이해가 안 되는, 선생님이 아까 얘기하셨지만은 심지어는 사전적인 정의를 내리기 위해서라도 일본 책을 뺏게 되는 그런 어떤 우리 속에 들어와 있는 어떤 이 비극적인 어떤 풍경들, 이걸 어떻게 하면 가능한 한 이걸 떨쳐버리고 우리가 이제 주체의식도 확보하면서 동시에 이제 언어를 조금 언어에 대해서도 우리가 조금 이 애정을 베풀면서 결국 어떻게 이걸 결국은 이제 갖고 나가야 하는가 하는 문제는 결국 우리의 삶을 얼마나 이렇게 더 풍요롭게 만드는 동시에 우리 스스로에게 격조를 부여하는 어떤 방식이라고 저는 분명히 봅니다. 그러니까 외래어 한마디 이렇게 쓸 때 더 이제 멋있어 보인다는 어떤 그런 시각은 얼마나 더 우리 아름다운 언어를 쓰면서 우리가 더 이제 이 아름답게 보이는가 하는 이런 어떤 모습으로 이제 전환돼야 될 거라고 저는 분명히
생각하고 있고, 그런 차원에서 작년에 동아시아 선생님, 부인성 선생님 계시지만 작년에도 이제 학술 감독을 하시고 지금도 하시니까 작년에 어떤 경험 저랑 이제 공유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역시 우리 얘기를 하기 시작하니까 작년보다 훨씬 더 좀 그 살아있는 얘기 같은 느낌도 들고, 그 다음에 또 그런 관점에서 2회 행사는 1회 행사보다 훨씬 더 의미 있는 행사가 되지 않았는가 하는 느낌이 드는데, 뭐 다르게 생각하면 할 말 없고 하여튼 이런 시간에 지금 12시 1분 전인데 이런 시간에 이렇게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는 다음 주 수업을 안 하는 걸로 해서 오늘 여기로 오랬더니 중간고사 기간이라서 그런지 다 나가지고 지금 좀 사실은 상심한 부분이 큰데 온 친구들은 감사하고, 그렇다 해서 뭐 성격 더 잘 나오는 거 없으니까 그냥 오전 행사는 이걸로 마무리 짓는 걸 아시죠? 하여튼 감사합니다.